당신의 연애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완전히 잘못 배웠다는 점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30대가 되도록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실패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분명 진짜였는데 결과는 늘 비슷하게 끝납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중간에는 갈등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서로 상처받으며 끝나는 패턴입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배우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디즈니 영화, 로맨틱 드라마,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 문제는 이것들이 현실의 관계 운영 매뉴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는 사랑하면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인드 리딩 기대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알아서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대는 외도보다 더 많은 관계 갈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은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사랑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쉬운 비유를 하나 소개합니다. 연애는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룸메이트입니다. 공간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고 서로의 습관을 조율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누가 할지, 돈을 어떻게 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속 협상해야 합니다. 키스와 감정 공유가 추가되었을 뿐 기본 구조는 공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키스가 추가되는 순간 모든 규칙이 사라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연애 초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대치를 잘못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행복 제조기처럼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항상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쁘고 실수합니다. 상대를 개인 행복 책임자로 만드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행복 의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을 타인에게 맡기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상대가 했던 말, 상황, 특정 사건.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사건 때문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번역 오류 때문에 시작됩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실제로 느끼는 욕구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항상 휴대폰만 보고 있어. 이 말의 표면적 의미는 행동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실제 메시지는 다릅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외로워. 문제는 대부분의 커플이 이 숨겨진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표면적 공격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대화는 금방 싸움으로 변합니다. 관계 갈등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뇌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관계에서 비난을 들으면 뇌는 이것을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감정 홍수라고 부릅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방어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좋은 말도 효과가 없습니다. 관계 기술의 핵심은 이 상태를 피하거나 빠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욕구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욕구 언어란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넌 왜 항상 늦어? 대신 나는 기다릴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속상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뇌의 방어 반응을 줄이고 상대가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를 이상화합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상대의 단점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흔히 허니문 단계라고 부릅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이 효과는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커플이 착각합니다. 설렘이 줄어든 것을 사랑이 식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안정 상태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관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갈등 후 회복 속도입니다. 건강한 커플은 싸우더라도 빠르게 다시 연결됩니다. 둘째, 서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합니다. 셋째, 감정을 책임지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즉, 상대가 내 감정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마음속에 숨겨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완성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관계 심리학에서는 가장 위험한 믿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반쪽이 아니라
두 개의 완성된 개인이 만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외로움, 불안, 자존감 문제, 삶의 방향까지 모두 상대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협력이 아니라 의존으로 변합니다. 의존이 강해질수록 작은 갈등도 생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늦게 답장을 하면 버림받는 느낌이 들고 약속을 취소하면 사랑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코드펜던시라고 부릅니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기대어 개인의 경계가 흐려지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취미, 목표, 개인적인 성장.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의 안정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중심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관계는 서로의 삶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가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거절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갑자기 거리를 두며 갈등을 키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호환 가능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을 찾을 때 공통점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취미가 같고, 음식 취향이 같고, 음악 취향이 같은 사람. 하지만 연구 결과는 놀라운 방향을 보여줍니다. 장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통점보다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깔끔하지 않고 집안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두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조율 가능한 습관일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째는 관계의 안전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선택의 기준은 완벽한 사람 찾기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문제를 가진 사람 찾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생각보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같은 강한 감정 기복이 없고 매일 비슷하게 안정적이고 큰 사건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온함을 설렘 부족으로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신뢰가 형성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초기 연애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장기 관계에서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같은 안정 호르몬이 중심이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편안함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즉,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감정의 종류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해야 할까요? 감정만으로 판단하면 초기 설렘에 속기 쉽고 조건만 보면 인간적인 연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마치 건축가에게 좋은 집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기 몇 개인지, 어떤 방향인지, 어떤 구조인지 말하지 않으면 결과는 운에 맡겨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없는 선택은 반복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첫 번째 기준은 행동 일관성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씬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짧은 행동 단서로 사람의 성향을 읽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사소한 상황에서 쉽게 분노하거나 약속 시간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매우 강력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무의식적인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태도가 미래의 기본 태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향성, 유머 감각, 외모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장기 관계 연구에서는 감정 조절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공격하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지 살펴보세요. 존 고트만 연구에서는 경멸이라는 행동이 관계 파괴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눈을 굴리거나 상대를 비웃거나 인격을 낮추는 표현이 반복된다면 장기 관계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재정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재정 갈등은 관계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소비 습관, 빚에 대한 태도, 미래 계획.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현재의 소비를 중시한다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을 깨는 것이 아니라 관계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이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터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번 감정에 끌려 선택하게 됩니다. 감정은 강력하지만 순간적입니다. 기준은 느리지만 안정적입니다. 좋은 관계는 감정과 기준이 함께 작동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당신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갈등 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이 계속 쌓이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 불안하거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관계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가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과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입니다. 타이밍, 가치관, 삶의 방향. 두 사람이 모두 괜찮아도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 가지 행동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감정폭력은 안 된다. 재정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어렵다. 대화에서 존중이 없는 태도는 피하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연애 헌법이 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잠시 멈춰 생각해보세요. 기준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 장치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과거에 무시했다가 후회했던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한 가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듭니다.